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망사고 등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정부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저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나가기도 했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이제 음주운전 상습범이나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살인범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네. 술을 먹게 되면은 이렇게 똑바로 걸어보라 그러면 갈지자루같이 제대로 못 갔거든요. 근데 네. 그 상황에서 운전을 한다면은 여기가 뭐 중앙선인지 뭐 1차선인지 2차선인지 이거 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엄벌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현재 지금까지 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보면은 사고만 안 났으면은 뭐 1, 2회까지는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고 3회부터 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네. 미약했단 말이에요. 처벌이 세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위화적인 효과는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리는 일도 뭐 흔하지가 않고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고만 안 나면은 뭐 벌금 정도만 내면은 끝나니까는 그냥 음주운전이 이렇게 반복이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음주운전 사실 보면은 이게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에서 40% 이상이 재범자고 네. 그다음에 그중에 또 40% 이상은 3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거는 분명히 뭐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이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중국을 살펴보니까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 같이 동승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던 사람도 뭐 처벌을 받는다 이럴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술을 권하거나 동승자마저도 처벌을 하는 나라도 있고, 근데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몇 회 이상으로 걸리면은 우리나라처럼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아예 영구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워싱턴 같은 데는 이제 1급 살인으로 그거를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너무 관대해 왔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거 단속도 미약했던 게 뭐냐면은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이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과거에 단속이 된 적이 있냐고 하니까 그중에 13.9%만이 단속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게 횟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음주운전 26번 했을 때 한 번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처벌도 약하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온 것 같은데 음주운전은 음주 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이 맞아요. 그런데 음주 자체는 고의범이란 말이에요. 내가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음주를 한다면은 내가 나중에 뭐 이거 음주가 끝나고 나가지고는 차를 운전하고 갈 것도 분명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감경을 할 게 아니라 고의범과 마찬가지로 보고 오히려 형을 가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술을 먹었다고 해서 처벌을 감경해야 된다? 그건 아닌 거죠. 네. 아까 이제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게 재범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까 40%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삼진아웃제를 또 철저히 하라고 이행 지시를 했습니다.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면 바로 이제 징역형을 때린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1, 2회는 벌금 정도로 끝나고 이제 3회부터는 금고 이상이 됐는데 거기도 그냥 사고만 안 났으면 집행유예 정도가 돼요. 그리고 구속 기준을 보면은 뭐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거나 뭐 몇 회 이상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만 구속이 되는 데는 이제 좀 더 그 구형 기준을 강화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뭐 0.05%부터가 음주운전이라고 보는데 0.05% 넘으면은 6개월 이하가 되는 거고 0.2%가 넘으면은 징역 1년에서 3년 이렇게 법정형은 규정이 되는데 실제로 그 실무례가 대법원 그 양형 기준이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법을 좀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외국처럼 해서 운전면허를 그 정지시킬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린다던가 몇 회 이상이면 아예 영구적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구형 기준을 넘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법무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것 이외에도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유포 범죄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어요. 뭐 죄질이 불량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최근 몰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죠. 몰카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라는 거는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 화장실, 뭐 지하철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가보면은 화장실 벽이나 문 같은 데 이렇게 구멍이 네. 뚫린 게 있는데 그런 게 다 몰카라는 거를 이제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네. 이게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더 심해져가지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어디서든 지금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분명히 이렇게 유포한다는 거는 이걸 유포한다는 거는 뭐 복수심에서 유포하는 경우도 있고 영리적인 목적에서 유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 문제는 그 왜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호기심에서 봤다고 할지 모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인격살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구속요건을 확장을 하고 명확히 할 부분은 명확히 하고 네. 처벌 기준을 높여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계속 문제가 나오니까는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이혼한 남편이 부부 관계가 네. 좋을 때 어떤 성영상을 유포한 경우에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에 최고 이제 징역 3년 구형한 3년을 선고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뭐 초범이면 벌금형, 집행유예 정도에 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구속요건상으로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처벌 기준을 분명히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처벌 범위와 강도를 높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 불법 촬영물을 보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유포한 사람도 성폭력 의도가 있었느냐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면은 사실상 이게 처벌은 안 돼요. 이게 유포자나 촬영한 사람이 없으면. 네. 그리고 성폭력 의도를 말씀하셨는데 성폭력 의도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네. 몰카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한 부위가 어떤 성적 수치심에 반하는지 그 부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얼굴이나 전신을 찍었다면 문제 안 되는데 여성의 특정 부위를 부각을 해서 찍었다면 이건 성적 수치심에 반해서 이거는 뭐 몰카 범죄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판사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기를 성적 수치심에서 반한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이렇게 좀 통일이 안 되는 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쾌하게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피해자한테 또 주는 거는 이게 유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처벌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협박죄로밖에 처벌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사각지대의 법에 흠결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메꿔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수요자는 지금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요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데 이게 그 사이트 불법 사이트 같은 경우에 운영자 처벌도 어려운 게 뭐냐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폐쇄나 운영자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성인 음란물의 경우에는 아예 또 처벌을 안 하는 주가 있어가지고 협조가 쉽지는 않은데 이 문제를 좀 더 제도적으로 어떻게 협조를 구하고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하나만 더 좀 살펴보면 지난 이제 14일에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의자 김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CCTV가 뭐 어느 정도 보여지기도 했지만 여기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지금 감정유치장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1개월 동안 이제 치료감호소에서 감정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거라면은 이 상처가 몸에 여기저기 났어야 되는데 네. 얼굴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가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면은 주위에 뭔가 이렇게 집기를 들어서 공격하는 게 대부분인데 네. 어디 가서 흉기를 가져와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은 뭐 동생도 이게 공모한 게 아니냐 하는 정황이 있고 네. 그리고 경찰이 한번 출동을 했는데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15분 뒤에 이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왔을 때는 뭔가 감정이 정리된 것 같은 네. 그런 행동을 보이다가 이제 경찰이 가자마자 15분 걸려가지고는 흉기를 가져와서 범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으로 본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누리꾼들의 지금 해석이 있어요. 충분히 네.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정확한 거는 이 경찰이 이 사람 주장만 가지고 뭐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이런 주장만 가지고는 감정 유치를 신청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됐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감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형사적으로 감경을 받는 거는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범행 당시에 어떤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돼 있다고 볼 때 이제 또 책임을 감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이게 어떻게 될 건지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상처를 봤을 때는 굉장히 깊은 원한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처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근데 또 이제 피의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이 심신미약이 왜 존재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심신미약은 왜 존재하냐면은 형사 책임을 물을 때는 그 사람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책임 무능력자라고 하잖아요. 네.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이렇게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어린 아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렇게 심신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라면 이 사람에게 정상인과 같이 처벌을 하는 게 부당하다 그런 취지에서 심신미약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심신미약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거를 이제 운용함에 있어서 심신미약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이게 감경되는 건 아니고 이게 판사가 볼 때 법적으로 규범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또 이게 감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존재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되겠죠. 네. 재판 과정에서. 네, 정신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추후 결과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일어난 이슈입니다. 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가 프로듀서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실 공방으로 가는 모양새예요. 예, 이제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의 네. 변호인 측에서 이제 추가 증거를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더 이스트라이트라고 해가지고 6명 이제 10대 보이밴드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소속사에 속해 있는데 그 소속사의 회장이 90년대 무슨 김건모 씨나 신승훈 씨의 그런 대히트곡을 네. 제작을 했던 그 김창완 씨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왜 이런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한 4년 전부터 프로듀서로부터 무차별적인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서 뭐 온몸이 피멍이 들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고 해요. 근데 네. 이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은 김창원 회장이 그거를 보면서도 이렇게 묵인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김창완 회장 측에서는 바로 이제 그런 일은 없었다. 반박을 했는데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네. 녹취록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믿고 맡기면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봐줘야 된다. 이거를 연예인이면 일단 신문에 나오면은 판이 커져. 판이 커지게 되면은 뭐 너희들이나 너희 부모님만 더 힘들어져.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는 네. 그 김창완 씨의 문제점을 제기한 측에 좀 더 신빙성이 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으니까는 추후에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어떤 증거들이 나오는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이석철 군의 발언이 다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김창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수위도 조금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그 더 이스트라이트 이 밴드들이 그 프로듀서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가 맞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네. 수년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제출할 수 있는 증거로는 뭐 진단서라든지 목격자의 증언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 네. 폭행 사실이 맞다고 확인을 했을 때 이게 누구로부터 맞았고 언제 어디서 맞았다는 거 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김창완 회장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김창완 회장이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방관을 했는지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최소한 방조죄의 책임을 묻게 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여기 기사에 난 보도 따르면은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거든요.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네. 맞았다고 하니까 이런 상해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상해가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이게 또 상습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2분의 1까지 가중이 돼가지고 10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게 양형 기준에 따라서 뭐 좀 나뉘기는 하는데 일단 법정형은 그렇게 되고 그러면 김창완 회장에게 어느 정도의 형벌을 묻을 수 있는지는 이제 이걸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방조라고 하더라도 이게 감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금고 징역 이상의 형을 네.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네, 앞으로 또 어떤 또 증거들이 나오고 결론이 지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된 사건들을 전지현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